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규진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여러분들이랑 직접 호흡하면서 조금이라도 제 얘기를 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교하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의학의 역사, 그 중에서도 괜찮은 의사들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좋은 시간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의료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 시민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괜찮은 의사들의 역사,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1시간 안쪽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사실 많이 의사들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굉장히 참 착잡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과연 의료윤리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공의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 꿋꿋이 자기의 그런 위치에서 양심을 지켜간 의사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의료의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먼저 제가 꺼내 들고 왔는데요. 과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대생 의사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사회와 좀 동떨어질 생각을 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의료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권위주의에 물들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굉장히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 자체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주어진 어떤 그런 학습 내용, 컨텐츠, 그리고 부모님과 학교에서 제도권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틀에 박힌 교육에 가장 잘 따라온 사람들이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6년 동안 또 똑같이 고등학교처럼, 고등학교 때보다 더 심하죠. 소위 말하는 요번에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교 1등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틀에 박힌 6년간의 교육을 한 교실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회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의학의 어떤 그런 학습 특성 자체가 굉장히 도제식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권위주의에 빠져들기 쉽겠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체에도 다분히 그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빨간 줄 쳐놓은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이런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교육을 해준 그런 스승을 이제 부모처럼 여기고 그들을 형제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똘똘 뭐 뭉치는 약간의 그런 뭐랄까 집단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사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원래 고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1948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네바 선언입니다. 그 제네바 선언을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외치고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동업자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갖춰져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학파가 사실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학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규약 같은 거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그런 것이 이제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좀 더 의사들이 사회에 어떻게 접점을 가져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의사들이라든가 그런 잘못된 의사들의 행태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이제 개정을 해서 의사들에게 좀 더 사회와의 접점을 하고 윤리의식을 강조한 그런 새로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습성 속에서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가 더 우위에 서버리면 조금 이제 잘못된 그런 행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뭐 괜찮은 의사들을 보기 전에 그러면 안 괜찮은 의사들이 역사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극단으로 치달았는가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2차 세계대전 독일에서 나치 의사들이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사들의 그런 습성 속에서 심지어는 그런 정치적 리더까지 잘못된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진짜 의학이라는 것 자체 아예 속성 자체를 정반대로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인데 아돌프 히틀러는 의사들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돌프 히틀러의 어떤 자신의 선전 문구거든요. 선전 포스터고 선전 문구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돌프 히틀러, 닥터 오브 더 저먼 피플 나는 독일 민중의 의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에게 기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기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죠. 내가 독일 민중들을 케어할 것이고 독일 민중들을 돌보고 이런 어떤 그런 선량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또 의사들을 잘 대우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런 권위주의적인 속성에 길든 의사들이 잘못된 리더와 이렇게 결탁될 경우에는 그 의학 자체가 환자를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죽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케어해야 될 대상은 독일 민중들밖에 없기 때문에 독일 민중 이외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그런 극단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그 최초로 공중전이 벌어진 그런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투기가 이제 지금처럼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상공 이제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들이 과연 상공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산소 분압이 좀 떨어질 텐데 그때 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압 챔버에서 산소를 점점 빼면서 포로들이 산소가 점점 떨어지면서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민중들을 위해서, 독일 민중들도 아니죠 사실, 히틀러를 위해서 이런 포로들을, 의사의 정체성을 놔버리고 포로들을 이렇게 잔인한 실험으로 죽이는 그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이 소련과 또 싸우려면은 동부전선에서 해전을 대비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그런 바닷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리고 군인들이 얼마나 그런 얼음물에서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차가운 얼음물에다가 집어넣고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동상은 몇 분부터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의사들이 다 이런 실험을 주도하고 자행을 했죠. 가장 끔찍한 것은 이제 뭐 그런 세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세균들을 주입해서 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참.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의사들을 재판을 한 그 유명한 뉘렌베르크 재판입니다. 이 뉘렌베르크 재판의 이 의사들의 재판 모습인데, 보이시나요? 표정들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팔짱 꼬고 앉아있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이 가장 잔인한 실험을 했던 일부만 잡혀가지고 이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대다수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죠. 사실 의사라는 것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 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회가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전문직 윤리를 망각한 채 이렇게 잔인한 실험을 한 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반성도 하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이 권위주의에 길들여져서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의사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독일 사람들은 원래 좀 약간 뭐 이상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이 동양에서는 731 부대가 나치 의사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심각한 비윤리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731 부대를 이끌었던 이시 중장입니다. 이시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나왔어요. 지금도 교토대학 의학부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죠.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런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의사가 일본의 그런 군국주의를 위해서 정말 잔혹한 그런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독일이랑 원래 일본, 얘네들 원래 좀 약간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현대의학의 어떤 최전선에, 최고봉에 서 있다고 하는 미국 역시도 이런 의사들의 잘못된 그런 행태, 권위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끔찍한 실험을 한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터스키기 매독 연구입니다. 이 터스키기 매독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매독에 걸린 그런 흑인 마을에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건강을 케어해 준다고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매독에 걸려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거의 40년 동안.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게 그렇게 비윤리적인가? 이미 매독에 걸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건강관리 해주면서 관찰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치료제를 제공하지 않고 관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뭐 매독 환자들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매독의 치료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인류가 최초로 개발한 항생제,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만 주면 매독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페니실린을 안 주고, 일부러 안 주고 40년 동안 관찰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흑인 마을에 가서 친절하게 이제 건강 상담을 해주는 척 하면서 정작 그들이 매독에 걸려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심지어는 청문회에서 보건기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이런 공무원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걸 폭로를 합니다.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류를 위한 이 고귀한 실험은 지속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계속 지속시키는 그런 잔인한 행태를 보입니다. 결국 이 벅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지인인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이것을 대거 이제 자료를 제공해서 뉴욕타임즈 일면으로 이제 폭로가 되면서 겨우 시민 사회의 여론을 받아서 중단이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계속됐을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 물론 그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결국 41년이 지나서 그 이후 또 40년이 지난 이후에 2006년에 가서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이 터스키기 마을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인체 실험에 대해서 사과를 공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의사들이 그런 잘못된 권위주의에 빠져서 심지어는 잘못된 그런 정치 권력과 결탁됐을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극단적인 좀 역사적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국 상황으로 와서요. 한국 상황은 그럼 어떠했을까? 한국의 의사들은 그럼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것과 더불어서 좀 그 중에서 이제 양심을 지켰던 의사들은 또 어떤 분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은 참 많이 굴곡진 역사입니다. 개화기 때 이제 근대의료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한국의 의학은 당연히 일본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세워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화기 때 특히 이제 대한제국 시절에 근대의학의 토대가 주요한 토대가 상당히 구축이 됩니다. 지석영을 비롯해서 이제 근대의학의 상징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두법이 조선에서 주체적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근대 의학교라고 하는 근대 의학 교육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중원이라고 하는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또 세워지죠. 이게 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이전이거든요. 그처럼 이제 어떤 한국의 근대의학의 주체적인 토대가 이미 형성돼 있었는데 그게 일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의 주체적인 근대의학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제는 자기들이 자기식의 근대의학을 주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조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 라고 선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근대의학의 모습들이 일제가 통감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뒤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집을 짓고 있었는데 물론 그 집 자체가 초창기니까 아주 세련되고 멋진 집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계속 이제 뭐 재건축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러면서 점점 멋진 그런 집으로 완성이 돼가는 것인데 이 집을 이제 허물어 버리고 우리 집이 훨씬 더 좋아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오히려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조선의 의사들 주체적인 의사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형태로 집을 짓고 자신들이 키운 의사들을 채워넣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일제 식민지 동안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그런 새로운 집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짓는데 얼마나 또 많은 그런 핍박과 압력과 권위주의가 작동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패단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만 이게 대한의원은 대한제국 정부 시절에 이제 세운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통감부 이후에 이제 1907년도에 세워집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한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들여서 조선의 어떤 그 의학 교육 대한의원이라는 병원과 그거에 딸린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가 되는 것인데 이 시절에 이제 조선인 의학도들입니다. 의대생들인 거죠. 보시면 이제 멋있게 강모를 쓰고 있어요. 강모를. 사실 유일한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의대가 뭐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이 전체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의학교가 초창기부터 가장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교에서 그만큼 권위를 부여했고 그만큼 멋있는 강모를 제공했는데 이게 이제 일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대한의원이 조선 총독부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의원이 그러니까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조선 총독부 의원 부속의학 강습소가 돼버려요. 강습소. 거의 학원 수준으로 낮춰버립니다. 니들은 아직 그렇게 고등한 교육 수준 받을 그런 가치가 없어. 민도가 낮아서. 무슨 니들이 의대야, 의대는. 학원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이제 부속의학 강습소를 강등시켜버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자가 보이십니까? 동그란 환모예요, 환모. 둥그런 모자. 사실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죠? 네. 이런 멋진 강모랑 비교해서. 이 사실 강모라는 것은 지금도 대학 졸업할 때 이 사관모를 씌워주잖아요. 이 강모라는 게 이제 그 최고 수준의 어떤 그런 학문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어떤 상징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초라한 환모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대생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스트라이크였을 텐데 이 강모를 바꾼 거에 대해서 이 의대생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빡이 돌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항을 합니다. 동맹 휴학을 해요. 지금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했듯이 학교를 안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학생 이제 최고학번 리더들이 나름 잘 사는 집안 학생들도 꽤 있었겠죠. 이 종로에서 모자를 다 새롭게 강모를 맞춰가지고 후배들한테 야 강모 벗어 이거 써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스트라이크일 것 같은데, 사실 이때는 굉장히 좀 나름 멋있는 저항 아닙니까? 네. 이런 멋있는 저항의 역사가 좀 약간, 네. 최근에는 좀 멋지지 못한 그런 저항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제 멋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자만 뺏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글로 된 교재가 있었거든요. 한글로 된 교재가 있었는데 이것도 뺏어버리죠. 이제 일본어로만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본어로 된 책을 제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부속의학 강습소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경성의학 전문학교로 어느 정도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인 관리의 자제들도 성장하고 있었고, 조선 민중들도 한국의 대학 수준의 고등교육을 지어라, 이런 식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선 총독부 의학 강습소를 경성의학 전문학교로 바꿔줘요. 하지만 그 안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둡니다. 어떤 식의 차별을 두느냐?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수업을 받는데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의사 자격증을 조선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졸업을 해도 일본인 의대생들에게는 일본 전역에서, 일본 본토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일본 식민지 전역, 대만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주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기가 최고의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차별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니네들은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더 많이 배워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약간 분반 수업을 조금씩 해나가요. 일본인 학생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좀 더 이런 고등교육을 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수업에도 차별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졸업했을 때 주는 의사 자격증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니까 조선인 학생들이 엄청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1운동 때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운동에 가장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심지어는 최근 그런 연구 그런 결과들을 보면 사실상 이거는 학생들이 거의 핵심 그런 주도 세력이었다라고까지 이제 규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3.1운동을 이끈 학생들, 3.1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의대생들입니다. 이 경성의학 전문학교에서만 31명이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붙잡힌 사람만 31명인 거예요. 그날 파고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 학생들 중에서 붙잡힌 사람만 31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붙잡힌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 3.1운동에 대거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잡힌 31명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걸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학년 말이 되면은 이제 퇴학시켜요. 학교에서 이제 내부 조사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안 잡혔지만, 경찰한테 안 잡혀졌지만 얘는 주동자였어. 뭐 이런 애들이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안 잡혔지만 바로 이제 막 상해 그런 임시정부로 가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학년 말이 되면 거의 이제 79명, 약 80명이 퇴학 처리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의대생이 적극적으로 3.1운동에 참여를 했고, 3.1운동에 참여한 그런 이유가 당연히 이제 그런 조선의 엘리트로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망, 이런 것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직접 피부로 느꼈던 차별, 자기가 가장 정말 조선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진짜 뭣도 아닌 일본인 학생들보다 자기가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차별을 당하고 결국 졸업할 때는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위치하게 되는 이런 차별을 몸으로 직접 느꼈기 때문에 3.1운동에서 의대생들이 이렇게 분노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노가 단순히 일회성 분노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의대생들이 의사가 된 후에도 아니면 의사 되는 걸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만 제가 몇 명 꼽아왔어요. 이 유상규라는 인물입니다. 유상규. 경성대학 전문학교 학생이었고요. 심지어는 3학년 학생이었어요. 당시에는 의대가 4년제였거든요. 4년제. 그래서 4년만 이제 학교를 다니면 의사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3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3학년 말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4월 1일 날, 지금도 일본은 4월 1일 날 신학기가 시작하잖아요. 3월 1일 날이었으니까 완전히 3학년을 마치고 1년만 더 다니면 의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도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거기서 참여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창호를 돕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유상규가 안창호를 도왔는지 안창호의 마지막 유언이 유상규 옆에 묻어달라는 거였어요. 참 대단하죠. 참고로 이 유상규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이제 조선 지금의 의협의 어떤 초창기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의사협회 같은 것들이 이제 꾸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의사협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실 것 같습니다. 나창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역시 이제 경성대학 전문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2학년생인데 나창원은 김구의 거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안창호의 오른팔이 유상규였다면 그 김구의 오른팔이 나창원이었죠.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과격한 적극적인 그런 항일운동을 펼쳤습니다. 막 폭탄 투척 사건도 벌이고요. 철혈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혈단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의 해방과 민중들의 그런 해방을 위해선 철과 피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펼쳤던 철혈단을 만들었던 나창원이라는 인물도 의대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의건이라는 인물입니다. 한의건은 역시 이제 경성대학 전문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계열의 거의 최고봉이 되죠.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주의 계열에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의대생들이 엘리트로서 정말 사회적인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느끼고 실제 적극적으로 기여를 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결국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런 3.1운동 이후에 이제 막 문화통치도 이루어지고 막 이제 어르고 달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또 정작 의대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이 끝나고 의대생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강모를 주는 거예요. 딱 니들이 이게 제일 받고 싶었던 거지 하면서 강모를 제공해줘요. 그런 이제 알량한 그런 이제 어르고 달래는 작업들 속에서 정작 이 조선의 의대는 일본인을 위한 의대로 바꿔가는 것이죠.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경성대학 전문학교 국적별 졸업생 학생 수거든요. 일본인들이 점점점 많아지죠. 졸업생이. 조선인은 점점점 줄어들죠. 정말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의 의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 아예 쪽수가 줄어들면서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경성대학 전문학교 학생들 거의 말기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그런 수기를 보면은 학교에서 엄청 맞았다 그래요. 일본인 학생들이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이런 것들이 수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차별받고 권위주의에 또 그만큼 찌들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게 졸업 앨범에 나온 의대생 졸업 앨범에 나온 거예요. 만일 거의 1940년대 완전히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의대생으로서 일본의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이런 굴곡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런 의대생과 의사들이 의대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해방이 이제 되는데요. 해방 이후에 이제 의료계도 많이 이제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되는데 해방 정국이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좌우 갈등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또 괜찮은 의사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예.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최응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응석은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인 거죠. 최고의 도쿄 제국대학. 최고의 엘리트로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제 의료계를 다시 재건하고 정말 민중들을 위한 그런 의학을 펼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의사입니다. 이 최응석이 제시한 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어떤 그런 체계였거든요. 지금 민중들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보편적으로 누구나 아프면 찾아갈 수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보편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 이후에 좌우 갈등 속에서 이 미군정 하에서 그런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그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띤 사람들은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테러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재건된 서울의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최응석과 같은 인물들이 이제 남한에서 이렇게 축출되면서 결국 남한에는 미군정 주도하에서 굉장히 그런 친미적인,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굉장히 일제에 기회주의적으로 들러붙었던 그런 껍빛단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남한의 의료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의사협회 초창기 그런 그 간부들을 보면은 정말 친일, 친미 뭐 이런 이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런 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도 떠나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 테크닉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백인재, 인제대학교의 그 설립자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제대학교가 그 백인재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최고의 의사였고
단지 조선 최고의 의사가 아니라 정말 일본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이제 의사였던 백인제 역시도 결국 한국 전쟁 동안에 납북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좌우 대립 속에서 정말 유능하고 정책적으로 괜찮은 그런 의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협이 굉장히 그런 좀 친미적인 그런 좀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게 됐고, 그런 어떤 그 군사정부, 권위주의인 군사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거기에 정권의 비위에 잘 맞춰왔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의료계를 이끄는 리더들이 그렇게 기회주의적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기회주의성에서 자존심이라도 좀 제대로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기회주의적인 습성 속에서 권위주의를 아래로 이렇게 퍼뜨리니까 의료계 집단 전체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상당히 좀 올곧지 못한 그런 형태로 갖춰질 수 있겠죠. 원래 위에 이렇게 잘 비비는 사람들이 또 아래 그 아래 뭐 후배들한테는 엄청 이제 쪼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행태들이 의료계에 스며들고 고착화되는 그런 좀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삐뚤어진 역사의 결과가 지난 정권 때 이런 그런 모습까지 나왔죠. 의료 게이트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러는 이제 정권에 빌붙어서 의사의 어떤 양심과 자존심을 내팽개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서울대병원 이 양대 전임 서울대병원장 그때 당시에 현직 서울대병원장 둘 다 이제 정권에 빌붙어서 이렇게 이 청문회까지도 쓰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 끝까지 이제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주장하셨던 백선아 교수, 그런 한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들이 결국은 그 권위가 얼마나 잘못된 권위였는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리더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잘못된 리더들이 이 견고하게 가둬놓은 이런 그 권위주의적인 습성들이 결국 자기 보호적이고 자기 이해관계에 천착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잘못된 풍토를 계속해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뭐 탄핵 정국에서 심지어는 강남이나 이런 피부 미용과에서 길라임 주사, 대통령도 맞은 길라임 주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홍보를 해요. 그렇게 지금 의사들이 잘못된 게 정권에 빌붙어서 잘못된 부끄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아싸 이때가 기회야, 대통령도 저거 맞았대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정말 의사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은 완전히 내팽개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심지어 이게 피부 미용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낫죠. 피부 미용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갑상선암 지금 추세예요. 갑상선암 추세. 그러니까 2001년도만 해도 갑상선암 발병률이 7%였는데 2011년도에 72.2로 이렇게 쭉 급증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10년 만에 갑상선암이 이렇게 발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의사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추가로 갑상선 초음파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상선에 초음파를 대면은 사실 암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은 암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이상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생 냅둬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정보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갑상선 초음파 됐는데 암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거기서 의사가 그건 괜찮아요. 그거 그냥 평생 그냥 사실 뭐 커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준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선생님 빨리 떼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암이 발병률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만큼 초음파를 들이댄 거고 이게 비보험이거든요. 왜 건강검진 국가에서 받는 거 그냥 그렇게 내가 내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데 왜 추가로 비보험으로 자꾸 갑상선 초음파 별 문제도 되지 않을 그런 초음파를 자꾸 하라고 했으며 하라고 한 다음에 그럼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주던가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자꾸 떼달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의사가 그래요? 그럼 뭐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병하고 제일 많이 수술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 이게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게 결국은 NEJM이라는 의학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의학계 저널에서 이게 한국의 의료 영리와 의료 상업화가 낳은 하나의 감염이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논문이 실려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자연 발생적인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의료가 상업화되면서 감염처럼 이제 확산된 것 같은 그런 행태가 나타난 것이죠. 네. 참 끔찍한 일이죠. 그죠? 갑상선암 이거 떼면은 그걸로 그냥 차라리 다른 데 암처럼 그냥 한번 떼고 수술로 끝나는 일이면 차라리 또 다행이에요.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정말 진짜 삶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좀 너무 한국 어떤 의료계의 단순히 상업화가 아니라 정말 좀 너무 같다.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요 사례를 보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좀 또 살짝 또 우울한 얘기로 이제 빠졌는데 이제 마지막 한 10분, 15분 정도는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괜찮은 의사들이 1987년을 계기로 조금씩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987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제 의사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서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물고문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잖아요. 물론 직접적으로 물고문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목격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증언한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이제 남영동에 가서 형사들이 이제 박종철 군을 물고문한 다음에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죽었는데 어찌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중앙대에 있는 의사를 막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서 의사가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완전히 이거는 바닥이 물로 흥건하고 분명히 이거 물고문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게 바닥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말 목숨을 내놓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음날 신문에 물고문 추정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사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거든요.
이런 용기 있는 의사들을 토대로 확산됐던 그런 1987, 1987년도의 어떤 한국 민주화 운동 이런 속에서 괜찮은 의대생들이, 괜찮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민주화 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거센 그런 사회의 어떤 민주화 흐름 속에서 자각한 의사들이 결국 또 나오는 것이죠. 3.1운동처럼요. 네. 그게 바로 인이협의 탄생의 계기가 됩니다. 호원 철폐 선언에 사인을 했던, 그러니까 성명에 어떤 그 자기 이름을 올렸던 의사들이 모여서 인이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전두환 군부 정권에 이제 반격을 가하고 민중들의 그런 뜻에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일회성 성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우리 단체로 만들자. 이래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군부 정권에서 감춰졌던, 억압받았던 수많은 민중들의 그런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이후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정말 닦아야 될 피도 많았고 보듬어야 될 아픔도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이게 이제 상봉동 진폐증 환자. 예. 당시 이제 경제개발에 파묻혀가지고 환경이건 뭐건 사람들이 그 옆에 막 온갖 그 연탄재나 이런 거에 폐가 썩어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신경도 쓸 수 없었고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87년 이후에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난 것을 직접 적극적으로 사회에 의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알려내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지식인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IMF 때 노숙인 진료 사업으로 이어져서 한국 사회를 보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그런 전통이 인이협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호 이 유가족들의 진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행태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당시 이보라 선생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국정원이 막 감시도 하고 병원에 와서 막 뒷조사도 하고 그런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이 김영호 씨의 단식 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진료 지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들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를 함께 했죠. 사실 87년엔 민주화 운동만 있었던 게 아니죠. 7, 8, 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민주화 운동보다도 더 중요했던 그런 노동자들의 자기의 어떤 권리의식, 마땅하게 찾아야 될 권리의식을 장악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수많은 노조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직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죠. 당연히 직업 환경상 의학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이협이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문성명 군 사건입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수은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 달 만에 수은 중독이 일어났고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인이협이 이 15살 문성명 군의 죽음을 껴안고 사회적으로 정말 대단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성명 군의 어떤 죽음 이후로 이제 사실 직업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정부도 의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직업 어떤 조사라든가 직업 환경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를 갖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흐름이 계속 연이어져서 이 세계 최대의 어떤 직업병, 산재 인정을 이제 받아냈던 원진 레이온 사건이 또 이니업의 연속된 후속 사업으로서 이어지게 됐고, 결국 세계 최고의 이제 산재를, 그건 다 의사들이 결국 요구를 하고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원진 레이온이라는 어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 왔는데, 한국만 그 레이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직업병이 발생했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직업병으로서 밝히게끔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니업이 했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세계 최대의 직업병 사례로, 역사적인 사례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귀중한 그런 하나의 결실로서 녹색병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녹색병원은 수많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이업 출신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쌍용 자동차 때 지금 의료진들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실 77회가 옥새 파업을 하잖아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옥새 파업을 하는데 사실 물도 안 들어주고 전기도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사만이 사실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적극적으로 가서 물을 제공하고 약을 제공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어떤 파업의 권리를 지지해주고 돕고 그들의 올곧은 목소리가 사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비정규직 그런 노동자들이 억압을 받고 최근에는 이제 고공농성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공농성 진료도 이렇게 이 광화문 광고탑 위에서 제가 진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인이업 내에서도 자꾸 이런 위험한 진료는 저를 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고공진료 전문 의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도 인이업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실 이 과거에 이철규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든가 이 군사정권 하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민주화 인사들이 의문사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죽음들을 밝혀내는데 인이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부검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 부검이라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입김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올곧은 의사, 어떤 의사가 이 의문사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의학적인 어떤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이게 정치적인 그런 왜곡이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인이업이 개입한 의문사가 다 정말 제대로 다 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엉뚱하게 활용되지 않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철규 의문사 사건, 강경대 의문사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의문사 사건에 있어서 인이업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런 역사가 최근에는 백남기 농민 그런 사건에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백남기 농민이 과연 외인사냐 병사냐, 결국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까딱하면은 오히려 부검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엉뚱하게 이게 해석되고 엉뚱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이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부검이 엉뚱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음을 간파하고 오히려 막 그때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막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막 이런 뭐 부검을 막 이렇게 시신을 막 탈취하려는 그런 의도, 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의사로서 그런 어떤 잘못된 역사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꼭 부검한다고 외인사 병사를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대포에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진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시신을 이렇게 파헤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신에서 만약에 다른 장기 파열이 있었다라면 그 장기 파열 가지고 엉뚱하게 또 정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부검의 정치성을 간파하고 오히려 객관 상황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의사로서 발언하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런 역할을 이니업이 최근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평화 운동에도 이니업이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미군 폭격기가 이제 계속 이제 폭탄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섬이 있었거든요. 그 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장애를 얻고 많은 피해를 얻었는데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없애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병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의사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라크에 직접 가서 이렇게 의료 지원도 하고 전쟁 반대 목소리도 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이 국제 긴장, 군사적 긴장을 계속 이제 좀 확산시키는 그런 사드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드 주변 지역에 하필 이니업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예. 물론 꼭 그 영업 방해될까봐 그걸 뭐 이렇게 삭발까지 막으신 건 절대 아니고요. 원래 투철하게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전쟁 반대에 관여를 해오시던 의사 선생님이 마침 그 사드 배치 지역 주변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의사로서 삭발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인 투쟁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이런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 탄핵운동, 반핵운동도 이니업에서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양심적인 의사들과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건 후쿠시마 이후에 꼭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니업은 초창기 때부터 이 반핵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IPPNW 회의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초창기 때부터 반핵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사회 개혁운동 이렇게 밖으로만 놔둔 건 아니에요. 이 내부 정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전공의들이 이니업 막 싫어하고 많이 이렇게 까고 있는데 사실상 전공의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구성될 수 있었던 것도 이니업이 많이 노력한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전공의들의 어떤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든가 실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장 앞장서서 이니업이 발언을 했고 그런 걸 실제로 구성을 했고 내용을 생산을 했고 제시를 해서 전공의 협의회의 어떤 토대를 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사 단체들의 어떤 내부 정화 그리고 좀 더 윤리적인 그런 의사들 단체가 돼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 파업 때 완전히 이제 갈라지면서 그때 의사 파업 때 이니업에서 의사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2000년도에 의학분업 사태 때 말이에요.
그때 이제 완전히 이제 의료계 내에서 엄청난 마타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료 개혁의 모습들이 완전히 이제 빨간 딱지를 붙여가면서 이제 인이협의 모든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의협 주도의 의사사회에 대해서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혁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2000년 이후로 그게 좀 끊긴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의료계를 바꿔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내부 정화가 제일 좋은 거죠. 의료계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끊긴 이후에 결국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이협이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그 20년 기간 동안 얼마나 의료계가 병들어 갔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더더욱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제도 개혁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소수가 뭐 일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제도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했고, 그래서 건강보험 통합, 이 통합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 농촌과 도시 지역의 어떤 건강보험이 이게 조합 단위로 묶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으로까지 이끌어냈죠. 예. 인이협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암부터 무상의료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신문에 그런 것들이 기사가 질비했거든요. 암 환자 발생해서 가게 파탄. 근데 이제 그런 기사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암만큼은 국가에서 이제 95%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암 환자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제 놀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 의료 제도의 개혁을 인이협에서 이런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어떤 의료 공공성,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료 공공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의사 파업이 그런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부실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의사 파업에 대한 진정성을 캐물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죠.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금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똑같은 잣대로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단지 여기는 뭐 그냥 특정 어떤 그런 정치 지지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의료가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한 기준으로서 동일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이협에서 사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은 바로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간에 계속해서 의료를 너무 상업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세력들에게 너무 휘둘리는, 아니면 직접 정권 차원에서 주도하는 이런 행태를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이 의료의 공공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런 운동을 2000년대 이후로는 가장 주되게 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최근 인이협의 그런 활동 모습입니다. 이 한국 방역에 있어서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공항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한국 그런 입구로서
인천의 의료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정말 방역의 최전선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오신 조승현 인천의료원장님, 예, 인이어 회원이십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 방역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임승관 선생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임승관 선생님도 인이어 회원이십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최전선에서 이렇게 뛰어다니셨고, 최근에도 정말 진짜 윤리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사실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게. 근데 사실 지금 의사사회 내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김동훈 선생님이신데, 혹시라도 진짜 이 강연 듣고 조금이라도 진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시면 이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힘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짜 정말 힘들어 하세요. 의료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고 정말 좀 더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 내부에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많이 좀 그런 비판을 받거든요. 까임을 받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전진환 선생님 정말 적극적으로, 사실 이 위에 분들보다는 뭐 언론 매스컴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이 의료 공공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만큼 정말 확고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파업에 대해서도 정말 세련되게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팩트 체크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인이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 비판하는 인이업 성명서를 작성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젊은 의사 전진환 선생님이신데, 혹시라도 진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시면 꼭 좀 힘 좀 주십시오. 이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저께 제가 대구 경북에 가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절에 이제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공공의료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해가지고 코로나 대비하느라고 의료 자원을 전부 다 글로 쏟는 바람에 그 빈틈이 생겼고, 그 빈틈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론에 가서 간만에 KBS에 나왔어요.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희 인이업이 꼭 이렇게 뭐 커다란 그런 정책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쪽방촌에서 그런 장애인들 이런 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거의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왕진 시스템을 다시 재건하는 데 기여하신 분인데, 홍종원 의사 선생님, 제 후배입니다만 정말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책도 내셨죠. 추혜인 선생님. 여성주의 의료 생협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설하시고, 이분도 이제 최근에 왕진 다니시면서 정말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가고 그들의 아픈 곳을 직접 이렇게 보듬는 활동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실천으로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의 이분은 백동영 교수님이세요. 서울대 보건의료 원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옥시레빗이라고 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이 영국에 있는 본사거든요. 영국 본사 앞에 가서 이 대한민국에 가습기 살균제를 이렇게 판매함으로써 니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은 제대로 자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식의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한국 사회의 그런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학자로서 연구를 통해서 당연히 그걸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영국까지 가셔서 옥시대비 본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의 모토는 이겁니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제가 쓴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의 그 30년사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이기도 한데요. 제 책 광고 뭐 잠깐만 하면은 광장에 선 의사들이라고 제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의 30년사를 정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이협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개괄적으로만 말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인이협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광장에 선 의사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이협의 모토를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홍창희 선생님이세요. 홍창희. 대한민국 그런 소아과의 어떻게 보면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대한민국 의사들이 의학을 배울 때 대부분 영어로 된 원서를 봐요. 근데 유일하게 원서가 아닌 한국말로 된 그런 교재를 보는 과가 있는데 바로 그게 소아과예요. 바로 그게 홍창희 소아과입니다. 이 책 이름 자체가 아예 홍창희 소아과예요. 그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에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의사거든요. 그게 영어 원서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홍창희 소아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인이협의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학문적 권위와 이런 걸 갖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민중들, 대중들을 위한 의사가 필요하고 실천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에 공감하셔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장, 병원장 이런 것까지 다 역임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주류 사회에서도 최고의 어떤 위치까지 가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어떤 정신과 그런 뜻에 공감하셔서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회원들도 이 초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된다는 모토를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인터뷰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회원들이 이 모토를 참 가슴에 많이 새기고 실천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의료계에 그래도 괜찮은 의사들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괜찮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거 이런 걸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료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 더 따끔한 채찍질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처럼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도 힘내서 내부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결국 의료라는 건 의사가 있어야지만 또 이 실현이 구현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의사들을 다 제끼고 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결국은 바꿔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